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이 연하체제 기획 3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왜 헤겔이 인간을 얘기하면서 정신을 얘기했는지, 뭐 그에 대한 논의를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어렵습니다. 정신이라고 하는 거가 뭐예요? 이게 소위 다시 여기로 오면 이 연하체제 기획 3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정신현상학으로 가는 전에 쓰여진 거고, 이 안에 정신현상학의 어떤 내용도 있고 법철학에 대한 내용도 좀 함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잘 보면 완성된 형태는 아니지만 헤겔의 오리지널한 아이디어를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정신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지성을 얘기하고 있고 의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 안에 이제 의지 안에 무슨 예지, 관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헤겔은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 내가 뭘 욕망하는 거, 이런 거 다 의지죠, 의지. 내가 뭘 하겠다 하는 거, 의지. 그 안에 이제 특히 인간의 의지 안에 이 헤겔은 여기서 뭐라고 하면 관계라는 말을 써요. 관계.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게 여긴 관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내가 뭔가 머리를 굴려서 뭐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아주 내면적인 욕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내면적인 욕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싸움이 나는 거죠. 서로 싸움이 나는 것을 홉스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고 했다면, 헤겔이 보기에 그런 식의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면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기준으로 보고 있지만 상대가 있다는 걸 먼저 놓고 생각해 본다면, 그런 이 물질적인 욕구나 인간의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신적인 혹은 의식의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어의 안 에어케넨, 이게 인정이란 말이에요. 안 에어케넨이라는 말이 인정이란 말인데, 그 인정이란 말에서 안을 떼어내면 뭐라고 쓰냐면 에어케넨이 돼요. 에어케넨. 에어케넨이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인식하다 그런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perceive 정도 돼요. 인식하는 거, 지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겔한테는 이런 인정투쟁의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인식하는 거, 어떤 지각하는 거, 그런 어떤 인간의 욕망, 의지가 다른 사람의 의지와 부딪히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의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지의 과정, 그리고 그것의 정신적인 결과물이 그것의 결과물이 정신이라고 보는 겁니다. 뭐 여전히 귀신 신하락가나 같은 소리 하는 건데, 그런 식의 논리로 보면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떤 지식을 내가 갖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계에서의 어떤 인식행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인륜성의 가장 첫 번째 단계. 인륜성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 문화적인 것이나 제도적으로 내가 행복한 삶, 좋은 삶, 이런 게 이제 인륜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법적인 소유의 단계죠. 법적인 소유 단계. 이것도 네 물건, 내 물건, 그 다음 노동의 대가로서 너의 어떤 임금, 뭐 나의 임금.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면 자본가와 노동자, 요 얘기는 주로 법철학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자본가와 노동자 간에 어떤 대립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너의 법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나의 법적인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그런 투쟁 속에서 권리가 인정되는 겁니다. 근데 그 권리에 인정되는 방식이 뭐예요? 사랑의 단계를 통해서 가족이 이루어지는 인정과는 좀 다르고, 이런 법적인 인정관계라는 건 굉장히 지적인 토론과 상호 의사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소위 사회적인 주체가 되는 겁니다.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족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 어떤 가족적인, 뭐 주관적인 주체라고 한다면, 법적인 권리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주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넘었으면, 아까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범죄가 이루어지고 형벌이 이루어지는 거. 그건 뭐예요? 예를 들면 내가 너에게 권리 요구를 했는데 그걸 안 지켜.
그게 범죄죠. 그럼 국가가 나서서 그거를 형벌을 주고 그걸 제대로 보완하는 거죠. 제대로 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인정행위의 하나라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위 이 연합체제 기획 3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책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는 뭐냐면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정신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정신현상학인가요? 소위 이제 정신현상으로 가면 그 논의가 훨씬 더 정교해지는 거예요. 아, 여긴 정말 어려워요. 나 인정할게. 나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요 부분은 제가 좀 안 건드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 중에 이제 여기 아주 유명한 그 챕터가 뭐냐면 이 책으로 220페이지 자기의식의 자립성과 비자립성, 그래서 지배와 예속의 관계라고 하는, 여기 이제 주인간 노예 변증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그 문장이고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 읽어봐야 될 그건데, 그래서 이제 그 챕터인데 여기 보면 이제 소위 뭐라고 되냐면 비슷한 얘기지만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기의식의 순수한 추상운동으로서 상호간의 행위가 나타날 때 이들은 각기 자기의 대상적인 양식을 순수하게 부정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도 일반적인 개별 사안이나 심지어 생명에도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이는 이중의 행위로서 타자의 행위면서 동시에 자기의 행위이기도 하다. 그것이 타자의 행위는 하는 각자 서로 타자의 죽음을 겨냥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둘째로 또한 자기의 행위도 포함되어 있으니 타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곧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개의 자기의식의 관계는 생살건 투쟁을 통해 각자마다 서로의 존재를 실증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생살건 투쟁이라는 말이 나와요. 물론 이 말은 체제계획 3에서도 나오는 말이지만 여기서 이제 주로 주인간 노예 변증법을 얘기하면서, 미안합니다. 한 잔 물 좀 마시겠습니다. 이 생살건 투쟁이 나오고 이제 그 바로 다음 페이지 227페이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살건 투쟁은 무의미한 부정으로서 이는 상대를 타파하면서도 또한 그것을 보존하고 유지함으로써 파국을 견뎌내고 살아남는 의식의 부정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주인간 노예 변증법을 통해서 상대를 부정해버리면 결국 나는 노예 상태에서 산다는 겁니다. 자연 상태는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체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상대를 인정하지 못해서 내 의식이 자립적인 의식이 되지 못하면 그건 여전히 노예 상태에 있는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헤겔은 홉스를 대단히 비판하는 거예요. 홉스처럼 무슨 자연 상태에서 만인대 만수생인데 계약을 맺어서 국가가 생겨서 강제로 생겨, 그러면 나는 자유로워진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단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책에서는 주로 정신의 변화를 얘기하면서 상대를 얘기하는 어떤 타자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변증법적인 논리를 얘기해요. 여기 이제 저도 이 책 다 안 읽어봤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여기 보면 이제 의식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식, 의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성, 나중에 이제 그 정신을 거쳐서, 그러니까 아주 초반 이 기본 기초적인 단계가 뭐예요? 의지, 의식이죠. 이게 인간의 내면적인 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난 형태가 뭐예요?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 형태가 이성이란 말이에요. 이성의 실현,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고양돼서 어떤 내면적인 것과 법적인 제도적인 것, 외면적인 법적인 제도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어떤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변증법적으로 종합돼서 구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 그게 국가라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법 철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런 어떤 이 단순화된 얘기가 사실은 헤겔 철학을 좀 폄훼하거나 좀 곡해할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난해하고 사변적이니까 그걸 그냥 헤겔 용어로 다 이해를 그냥 안에 파묻혀버리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좀 철학 전문적으로 헤겔을 전공한 철학자들에게 양해를 구하지만 저는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헤겔 정치 철학을 현실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끌어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정투쟁이라는 개념을 기본적인 핵심 개념으로 삼고 그걸 헤겔을 현실에 맞게 이제 끌어오겠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난 철학을 하는 방법도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진리를 얻겠다.
정말 해겔이 진짜 한 말이 뭐냐? 이걸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과 저처럼 한국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뭐 시민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해겔의 인정투쟁 개념이 어떻게 우리가 응용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또 현실적인 목표를 가진 저하고는 사실은 조금 해겔을 읽는 독해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마 그래서 모든 걸 제 지금 해겔 독해에 찬성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뭐 미리 여러 차례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신현상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졌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소위 이제 인정투쟁을 기본 개념으로 해서 예나체제 기획과 정신현상에 나타난 인간에 대한 논의들의 해결을 정리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법철학으로 가는 건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예나체제 기획에서 나타나는 인정투쟁 개념을 두고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달리해요. 이제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 세 사람입니다. 하나는 이 하버마스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누구예요? 또 하나는 찰스 테일러. 찰스 테일러가 쓴 책은 차라리 이 책을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버마스의 제자뻘 되는 사람이 쓴 인정투쟁이라는 책이 악셀 호나트 인정투쟁. 요 세 책이 사실은 해겔을 해석하는, 현대적인 입장에서 해겔을 해석하는, 특히 인정투쟁을 둘러싸고 해석하는 대단히 중요한 지적인 자원입니다. 요 이론과 실천이라는 책이 이제 초창기에 하버마스가 쓴 정치 논문, 정치 철학 논문을 모아둔 책인데, 거기에 뭐가 되어 있냐면 요 4장에 보면 노동과 상호행동, 해겔 예나시대 저작, 정신철학에 대한 고찰, 요 논문이 대단히 유명한 논문이에요. 여기서 하버마스가 해겔을 인용하는 방식이 뭐냐면, 소위 언어, 도구, 가족, 이렇게 보는 거니까. 소위 이제 인정투쟁이 아까 우리가 이제 해겔을 세 단계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단계에서는 주로 이제 상호행동이라고 하는 걸 좀 보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에서 어떤 노동과정, 인간의 어떤 간지, 꾀, 이런 걸 통해서 노동이 투여된단 말이에요. 그런 노동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상호적인 주체 인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언어에 착목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자세히 읽지는 않았지만, 해겔도 알미라고 하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 상대를 안다고 하는 것에서 어떤 언어적인 과정을 자세히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하버마스가 굉장히 이 소위 상징적인 표상의 관계로 이제 더 증폭시키고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해겔의 인정투쟁에서 하버마스는 주로 이런 상징적 표상, 상호작용 논리,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중에 의사소통 행위 이론으로 가면 이제 소위 하버마스 얘기하는 소위 이제 의사소통 행위의 어떤 정당성을 부여받는 그 단초가 해겔에 있다. 이제 이런 식의 논리적인 전개죠. 대단히 중요한 하버마스 사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게 바로 이제 해겔의 바로 요 시기의 저작에서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찰스 테일러를 드는 건 뭐냐면, 사실 찰스 테일러는 요 책은 그냥 해겔 철학 전반에 관련된 얘기고, 예나 책의 그 시대에 썼던 것만 국한돼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고 이제 요 책에 보면 자아의 원천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찰스 테일러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로 이제 홉스나 당대에 있었던 이 데카르트적인 혹은 칸트적인 철학을 비판하면서 언어적인 구성에 의해서 이 인간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오늘날의 20세기 이제 이 캐나다 사람이니까 20세기의 캐나다의 정치 상황에 적용을 해본다면, 무슨 인종적이거나 지역적으로 내가 캐나다 사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대단히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고정된 게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캐나다에서 여러 가지 다인종, 거기 이제 프랑스권 사람하고 영미권 사람들이 몰려 있죠. 그래서 그런 인종적인 어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화 다양성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그래서 그걸 법적인 제도화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로 해겔의 인정투쟁 개념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아의 원천들이라는 책에서 해겔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냄새가 강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멀티컬처럴리즘인가 그런 책이
세미나에서 이제 이 찰스 테일러하고 하버마스가 한번 대판 붙죠. 먼저 이제 이 문화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찰스 테일러가 하고 발전하니까 하버마스가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판의 요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하버마스는 그게 법적인 제도화라고 하는 것으로 먼저 강조돼야지, 그렇게 문화적인 것으로 얘기하면 그 문화적인 근거가 뭐냐? 그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어떤 이질적인 것을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게 없다. 그냥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거죠. 사실은 찰스 테일러와 하버마스의 논의는 정반대의 그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해겔을 인용하고 있지만. 바로 이제 그 사이에, 나는 그 사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걸 조금 애매하게 생각하지만, 제가 항상 이런 해겔 철학 강의를 하거나 다른 얘기를 할 때도 이 얘기를 자주 쓰는 게 뭐냐면, 그런 중간적인 제3자적인 입장이 바로 이 악셀 호네트의 이 책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악셀 호네트의 이 책은 비판도 많이 받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문들도 많아요. 그러나 하여튼 이 책을 읽지 않으면 그 비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책이 대단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버마스와 찰스 테일러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인정투쟁을 해석하는 이 소위 악셀 호네트의 입장이 뭐냐, 이걸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이 책의 1부는 주로 이제 해겔을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해겔 자체가. 그러다가 이제 2부에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해겔 철학이 갖고 있는 그 근본적인 그 철학적인 양상을 이제 현대 철학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해겔을 이해할 때 이 악셀 호네트의 방식이 상당히 유용하다고 보는 거예요. 좀 과격한 얘기지만 맨날 우리 해겔 선생이 뭐라고 그랬어. 그리고 해겔의 용어 안에서 소위 매닥질을 하면서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맨날 해겔을 강의하고 그걸 받아 적는, 난 그런 식의 철학이라고 하는 게 이젠 좀 지양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철저하게 텍스트를 이해하고 아주 기본적으로 철학적인 훈련이 된 사람이 오랜 동안 숙고를 해서 해겔을 이해하는 이 작업,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또 너무 그런 인정, 무슨 이런 개념도 모르고 그냥 우리 사회통합 얘기하고 다른 사람 인정하자고 얘기하는 그런 저널리즘적인 요즘 그런 정치평론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좀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요즘 한국에서 정치를 평하거나 정치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들, 정치인도 그렇고 또 일부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기엔 너무 저널리스틱해요. 그러니까 한쪽에 너무 극단적으로 학문적이고 한쪽은 너무 극단적으로 전략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는 거는 그 중간에서, 그런 중간적인 학자의 입장에서 현실도 인정하고 학문적인 깊이도 인정하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해결을 이해해보자,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악셀 호네트가 썼던 이 인정투쟁의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하냐면 4장과 5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4장에서 호네트가 뭐라고 그러냐면 미드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끌어들여요. 미드라는 게 미국 하버트 미드죠. 미국의 사회학자인데 60년대 70년대 그 자아 정체성과 관련된 책을 쓰면서 대단히 유명해진 사람인데, 그거를 해겔의 인정투쟁과 연결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I라고 하는 내 내면적 의지로서의 I라고 하는 주체가 있고 사회적인 객체화된 Me라고 하는 주체가 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떤 식으로 충돌하느냐, 이거를 설명한 것이 미드 사회학의 굉장히 중요한 업적인데, 그걸 해겔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I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내면적인 충동이고, 미라고 하는 목적격 미는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어떤 사회 규범적인 어떤 제도적인 주체성이다.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잘 쓰는 너 남자다워, 너 여자다워라고 하는 그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성, 그런 정체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남자답다고 하는 거, 여자답다고 하는 거. 근데 그 남자답다, 여자답다고 하는 것이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럴 경우에 그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에 도전하는 것, 그게 뭐예요? 주체로서 I죠. 그러니까 그것을 도전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인정투쟁이고, 그것이 결과로서 제도화되면 세상이 변혁되고 진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악셀 호네트의 기본적인 이 생각인데,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책에 어디 있습니까? 소위 이제 이 사람이 이 미드 챕터를 만들면서 페이지에 이제 그런 걸 만들어 놔요. 소위 이제 인정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차원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이 소위 정서적인 배려를 요구하는 그 개성의 차원, 그러니까 이제 가족, 사랑 요 단계가 있고, 이건 해결이 얘기했던 그 단계와 대단히 비슷한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끊고 갑시다. 예, 알겠습니다.